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 양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질병의 성격이 자꾸 어떤 돌멩이를 만들어내는 결석이라든가 담석, 어디에 생겼냐 해서 석회화 이런 질병 이름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식습관의 변화 때문에,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결석이 생겨도 방법이 없어요. 작았을 때는 병원 가시면 아직 깰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물 많이 드세요 라고 그리고 좀 커지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쇠석합시다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담낭에 이렇게 생긴다면 담낭을 생겨서 그 염증이 생기면 아예 수술로 담낭을 제거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어떤 증상이 딱 생겨서 불가피한 과정까지가 갔을 때 어떤 수술적인 요법이나 이런 물리적인 요법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사실 이런 요로기술 때문에 약간의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한 번씩 발작이 일어났을 때 나는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왜 생겼는지를 꼭 알으셔야 되고, 이 이유를 알아야 다음부터는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요로결석은 정말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커져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았을 때,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나는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영양소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요로결석이 왜 생기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또 해결책이 나올 테니까요. 자, 요로결석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 제가 사실 요인은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이 말씀드려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분 섭취량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은 참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차도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순수한 물 있잖아요. 물량은 정말 어떨까요? 많이 마시고 있는 걸까요? 커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은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보유되고 있는 정말 수분량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오히려 순수한 물 2잔을 더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커피 사용량이 정말 너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커피 전문점도 너무나 많잖아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건강의 의미로 봤을 때는 커피나 이런 우리가 물을 빼는 차 종류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수분 섭취의 부족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수분 차 종류를 좀 줄이고 물을 많이 드시는 이런 쪽으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두 번째는 빠져나가냐면,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요로를 통해서.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결정을 만들고 돌멩이 형태로 만드는 거겠죠. 원료가 있어야지 결과물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인 섭취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당분이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 당분을 많이 드시고, 사실 고기,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저는 당분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거든요. 우리나라 사실은 고기, 육류 섭취량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당분 섭취를 더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당분 섭취와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몸에서 칼슘이 배설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고는 그 마지막 통로가 요로예요.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음식으로 통해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칼슘 덩어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간단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안 빠져나가게 하면 되겠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그냥 칼슘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질병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혈중에서 칼슘 농도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 몸은 너무너무 칼슘에 대해서 예민해요. 전체 칼슘의 99%가 다 뼈에 가 있거든요. 그럼 단 1%만 우리 뼈 외에 혈관이라든가 세포 조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데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여기서 제일 먼저 활동하는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칼슘 농도가 줄어들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바로 지시를 내요. 칼슘 농도를 높이려고. 그런데 몸에 들어오는 칼슘 요구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빠져나가냐면 뼈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99%가 다 뼈에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뼈에서 칼슘을 뽑았을 때 아주 미량만 뽑았어야 되거든요. 아주 조금만. 그런데 우리 몸에 그렇게 스마트한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덩어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잉여 남아있는 그걸 유리칼슘이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칼슘 덩어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골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는 비겠죠. 칼슘이 빠져나오니까. 그리고 나머지 집을 찾아서 못 가는 이 칼슘 덩어리들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딘가 안착하고 싶은, 그리고 그게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에 안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낭, 주머니 같은 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연골 같은 데 연조직에 들러붙기도 하고요. 요로에 결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해서 갖다 썼는데 너무 많이 갖다 쓴 거예요. 내가 100만 원만 돈이 부족해서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이하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빌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나머지가 900만 원 어떻게 되겠어요? 쓰다 보니까 다 그냥 그게 다 부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뼈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이 고용량의 이 칼슘 덩어리들이 어딘가 결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뼈는 뼈대로 골밀도가 낮아지고,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면서도 몸에서는 석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영양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리를 잘 찾아가 줘야 돼요. 칼슘은 칼슘의 자리로,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의 자리로.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자기 자리에서 세포 안에서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달려들어서 마그네슘 자리를 독식을 해요. 이러면서 알러지도 생기고 몸의 신경 전달 물질도 막 흥분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제자리를 잘 찾아서 자기 역할을 잘 할 때만 내 몸의 기계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영양소라고 해서 누가 먹고 좋은 거, 저 옆집 내 친구가 먹고 좋았어, 나도 좋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영양소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의적으로 내가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칼슘이 필요할 거야. 고단위의 칼슘, 칼슘은 많이 들어있는 걸 많이 드시게 되면 내 몸에 결국은 뼛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또 돌아다니면서 뭘 만든다고요? 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식습관에서 육류나 당분 섭취가 늘어나면서 칼슘 배출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보유하는 수분량도 줄어들고, 물 섭취도 줄어들면서 수분 부족과 함께, 그리고 결석을 일으킬 수 있는 칼슘 배출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해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미 결론이 생겼어요. 결석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소변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결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내 몸에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부피가 커가는 두려움이 쌓여있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가 여기서 이제 관건입니다. 이제 결론은 생겼으니까 그 결론을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자, 제가 이 결론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소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네랄이거든요. 칼륨 아시죠? 칼륨. 우리가 보통 칼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 의학용어로는 포타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이 칼륨과 마그네슘이 이 칼슘의 결정을 자체를 막아주는 아주 대표적인 미네랄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근데 이 칼륨과 마그네슘도, 칼륨을 어떤 재재로 옷을 입혔냐, 제가 옷 얘기를 가끔 하는데, 칼륨이 예전에는 KCl을 해서 염화칼륨 형태로 많이 먹었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트레이트라고 하는 이 구연산 칼륨 재재를 먹게 되면 사실 부피는 좀 커지긴 하는데 그 흡수율이나 그 대사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이 구연산 칼륨이 들어있는 미네랄 재재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도 이
칼슘이 결정화되는 데를 무조건 막아주면서도 또 산성화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마그네슘도 구연산 마그네슘으로 드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허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젖산이라든가 그 유기산으로 되어 있는 마그네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있으신 분들 포타슘 하루에 포타슘 용량을요, 선진국에서는요, 그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한테 영양소 처방을 합니다. 포타슘, 400mg 정도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처방 기준이 없어요. 영양소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구연산 칼륨 같은 경우를 400ml를 처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미네랄 같은 경우에 하루 한 알에 한 150에서 160ml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이 포타슘 시트레이트가 그런 정도니까 한 4알 정도를 드시면 600ml 정도 되겠죠. 충분한 용량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요로결석을 거의 치료 용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미네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네랄 제제를 선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하겠죠. 정말로 요로결석이 있으신 분이 칼슘하고 비타민 D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정말 그거는 가장 뭐랄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미네랄과 함께 복합되어 있고 골고루 식단, 그리고 어떤 고기나 이런 육류에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지 않고 채소 중에서도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껍질에 있다거나 우리 몸에서 우리가 잘 먹지 않는 부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분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영양소가 그 안에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착안을 하셔서 그러다 보면 또 유기농으로 키워야 된다는 게 이제 또 화두에 올라오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농산물부터 유기농으로 키워서 껍질을 먹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껍질로 인해 만들어진 이 마그네슘 섭취로 인해서 요로결석도 예방하실 수 있어서 예방 효과는 정말 너무나 탁월하고요. 이 포타슘과 마그네슘이 칼슘을 결정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이 결정체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원인은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육류나 당분 섭취가 늘어나면서 자꾸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산성화되면서 또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이 결정체를 풀어줄 수 있는 게 포타슘과 칼륨과 마그네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자꾸 나와서 쉽게 표현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하셨다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